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물적 분할, 법인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주총 전부터 사측과 노조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노조가 주총 예정 장소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주총 당일에는 사측이 동원한 용역과 노동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을 다루면서 상당수 언론들은 이 노동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사측의 입장에만 치우친 보도를 내놓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널린 토크쇼 제2번 순서는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을 통해서 언론의 노동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민주노총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떠한지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종강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보다 훨씬 더 미남이시고 저는 무슨 영화 배우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통적인 영화 배우 스타일이시죠? 예, 남궁원 씨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조국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은 키도 크고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욱 씨는 잘 알고 계세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여기 찾으신 분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분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JTBC 드라마였나요?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형마트의 그 노조 이야기를 다룬 건데 거기에 그 노동 상담가 안내상 씨가 연기한 그거의 그 실제 모델이래요, 이분이. 와, 나 깜짝 놀랐네. 맞습니까? 네, 그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니까 그 만화가 최기석 작가가 6년 동안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고요. 네. 몇 사람 이야기를 모아서 주인공 캐릭터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만화 구상을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고 제 이야기가 여기저기 좀 들어가 있고 이런 편이어서 자꾸 제 이름 나올 뿐이지 그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겠어. 예. 그 드라마 보시면서는 좀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야기가 잘 소화가 됐다. 내가 한 이야기나 내 경험들이. 예,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동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되게 이제 드라마에 치중하느라고 사실의 세미한 점들을 놓쳤거든요. 근데 이 송곳은 원작부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실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시청률이 약간 낮았던 이유가 너무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이제 기승전결이 있고 뭐 선한 세력이 나중에 이기고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너무 현실과 똑같으니까 우리 회사 똑같다 이런 반응은 많았지만 마음 아파서 보다가 중단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보면은 다른 노동 문제를 다루는 작품 속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아주 섬세하게 그 작품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 작가가 그걸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런 걸 좀 봐줘야 돼. 내용이 좋잖아. 이런 말을 듣기 싫습니다. 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작품은 허술해도 봐줘야 되고 아마추어적에도 인정해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죽은 뒤에도 작품이 남는데 하여튼 그 완성도가 상업 만화와 비교해도 절대 지지지 않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정말 링거 맞아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청소 노동자 이야기를 제가 해주면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로 충분히 만화 그릴 수 있습니다. 제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개해달라고 하고 직접 가서 만나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그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같이 다닙니다. 그래야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몇 번 하면 이제 어릴 때 이야기부터 다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그분들을 30년 넘게 만났지만 안 해봤거든요, 전 그거를. 그리고 진압하는 경찰의 심리를 정확히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몇 사람 건너 소개받아서 진압하는 경찰을 만나요. 밤새 술 마시며 이야기 듣고 들어오는데 그래봐야 만화에 그 커트가 몇 커트 안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저널리스트의 모습이 그렇죠. 들어있네요. 저널리스트의 예. 모습이죠. 사실. 근데 좀 지나치게 좀 길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주제는 왜 나중에 그러세요? 다 자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욱 씨 사인 받아달라고 그런 사람들. 그렇죠. 최욱 씨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난리죠. 요즘 저도 대화에 뒤지 않으려면 매불쇼 정도는 가끔. 팟캐스트.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난립니다, 제가. 어떻게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어느 수준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게요.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 미디어 포커스가 이 프로그램 원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2007년에 미디어 포커스 제작진이 가평으로 수련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어요. 그게 12년 전이네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노동 문제를 공부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삼겹살 먹으면서 한 2시간 정도 노동 문제를 네. 막 설명했던 기억이 나서 아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퇴색됐잖아요. 언제 다시 그런 걸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딱 나오길래 다시 이런 거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색채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네. 노동 상담가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인노무사 제도가 87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81년에 노동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도 없었고 노동 상담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슴에 불이 붙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 만들고 서류를 꾸며서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설립한 다음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다 그것도 같이 공부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서류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걸 이제 노동상담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민주노총이 생긴 다음부터는 지역마다 민주노총의 조직이 그 활동을 하는 부서를 다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실 실직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좀 끝까지 남아서 오래 한 편이고요. 하정근 선생님이 원래 예전부터 상당히 유명하셨어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해주실 분들이 많지 않았던 조건이었고, 그 당시 노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웠고,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도 사실 없고,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제도로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약자들이 사실은 그 제도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외모만 보면은 사측을 대변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 문제를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독일 분이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독일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되게 모의 노사 교섭을 학생들이 1년에 6번 정도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직접 독일에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경영자 대표 역할을 맡은 학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전부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해야 되라는 거죠. 그럼 그 한 명은 어떤 학생이었겠습니까? 나중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근데 교과서를 보면 거기 이제 현수막을 만드는 법,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 항의 편지를 쓰는 법,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노동자 간부가 교섭 마친 뒤에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교과서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만 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다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자들이 노동 문제를 올바로 보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우선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노동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영자성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맞아. 근데 시민 교육의 일환에서 자신이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한 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남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우리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노동 문제를 다루는 시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왜곡돼 있는 측면들이 많은 거죠. 그 독일에서 근데 이런 교육을 실제로 받으셨어요?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학교에서? 네, 사실은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 되게 노조들 되게 활동적인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보다 오히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노조였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데모도 막 같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테마이나 이런 노동 관련된 테마.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 되게 이런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는 학교보다 아마 한국보다 독일 학교에서 선생님들 되게 진보적인 스타일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일 학교에서는 아마 많이 이런 테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옛날에 전 90년대 처음 한국 왔을 때 좀 추억이 좀 났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돈 있든지 없든지 대화하면서
항상 나중에 나오는 게 근데 우리 가족 원래는 사실 양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동 문제 항상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뭐 약간 그런 추억도 그 급훈 중에 보면요. 이제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이런 급훈이 있었거든요. 아유, 그러면 이제 그 반의 어떤 학생이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찌감치 패션계에 진출해서 미싱을 배웠다고 칩시다. 그렇게 나중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돼도 미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르친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서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직책이 높은 사람도 일하는 사람을 자신을 워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그 나라 노사정 대표가 다 참석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가 발언할 때 워커라는 용어를 사용했대요. 근데 한국의 기업 측, 정부 측 대표만 인플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표들이 묻더라는 겁니다. 지금 노동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저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번역할 때 워커는 노동자, 인플로이 근로자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종의 포비아 현상이 있어서 피고용의 문제로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취임한 김영도 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그걸 강조했잖아요. 앞으로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이 짧고 간단한 편이에요. 노동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로 미하냐 하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근로라는 단어는 108번 나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로나 근로자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삼국사기에도 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 농경사회의 노예, 노비, 머슴은 다 근로자로 표기한 거죠. 근데 지금 직장인들은 조선시대 머슴과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산업사회가 형성되고 피고용자, 직장인, 임금생활자가 출현한 다음부터는 모든 한자권 나라가 이 사람들을 주로 노동자로 표기한 거거든요. 그런 법은 없었지만 중국 유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수업 들은 중국 유학생이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모든 노동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한다. 근데 한국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근로자라는 표기를 보고 상당히 신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겠지만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굳이 사용된 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조선근로정신대를 만들 때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전시근로 동원법 만들 때 근로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권력의 입장에서 노동자성을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없는 상황일 때 주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사실 근로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 사용하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나 활동하는 노동자들은 고집스럽게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노사 갈등 문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 이 물적 분할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왜 하는지. 예.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이 기업 분할의 한 방식인데요. 기업이 본래에 있던 어느 부서를 독립시켜서 새로운 기업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의 주식을 100% 이 모 기업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를 만든 것처럼 보이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회사가 새로운 회사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그 지분 그대로 100% 인수하는 겁니다. 이건 주주가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회사를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 물적 분할은 회사가 회사를 만든 것처럼 보이니까 물적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의 생산 파트를 물적 분할로 새 회사로 설립하고 그게 한국조선해양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현대중공업.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이름은 현대중공업으로 그대로. 물려주고 네. 본래 있던 그 모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만들어서 중간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지금 현대중공업에는 미포조선도 있고 삼호중공업도 있어요. 네. 이 두 회사 인수할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서 생산 파트를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울산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모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무, 뭐 기획 이런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는 본사에 속하게 되는데 14,000명의 직원이 현대중공업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백 명 정도가 본사에 한 500명 정도가 본사에 속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울산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제가 무슨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왜 공부했냐 하면 이 와중에서 노동자 노동 조건이 엄청나게 변경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과 지금 현대중공업은 겹치는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합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겹치는 부분들을 통합하고 없앨 수 있어요. 네. 이 과정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시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쌍용차 사태 같은 게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사측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약속하고 하지만 있지만 그 약속은 사실 지켜질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뭐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냥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 본사를 서울로 가게 되는 서울에 본사를 두게 되는 한국조선해양은 부채 비율이 62.1%에서 1.5%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울산에 남게 되는 현대중공업은 부채 비율이 115%로 늘어나요. 부채를 저쪽에다 다 주는 거군요. 예. 부채를 남겨둔 채 우량한 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 시장이 이제 삭발하고 막 한 건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언론들은 보도 양태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중앙에 있는 언론하고. 그러면 남게 되는 노동자들은 나중에 엄청난 고용 불안도 발생하게 되고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부채 덩어리의 회사가 정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노동자 당연히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울산 시장하고 노동자들의 관점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장은 본사가 서울로 가는 거에 대한 반대, 그리고 노동자들은 물적 분할 자체부터가 이미 반대하는 입장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시장님 당연히 세금 때문에 그렇지, 많이 그렇지. 걱정 네, 많은 지방세 거죠. 때문에. 네. 일단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큰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내 일자리가 일단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그리고 거죠. 최근에 그 보도 이후에 생긴 문제인데 지금 조선업이 한동안 불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이제 큰 조선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저가 수주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하청회사 노동자들은 벌써 최불임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돈이 없어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체불임금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늘리든지 그래야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언론 보도 쪽에서는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야 되는데 노조가 이거를 막아서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이 이제 다시 기적적으로 회생하려고 하는데 이걸 노동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조선업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분야를 너무 일찍 버리는 이런 풍조가 좀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직 제조업 분야는 연간 사업의 유지 효과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면서 이걸 포기해야 될 분야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선업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사업 분야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회사를 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적정하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한 채 회사 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이 두 가지 업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 먼저 부채 때문에도 위험성도 있고 뭐 그 겹치는 부분. 사실 옛날에 그 현대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 인수했을 때 조금 비슷한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겹치는 부분 너무 많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되게 잘 됐잖아요. 사실 기아는 지금 옛날보다 오히려 더 잘 됐고 현대 기아 최근에서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 인수한 후 오히려 잘 됐던 스토리 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근데 이제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이 물론 우리가 이제 일부분은 짐작이고 일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분석들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뭔가 좀 더 우량한 형태의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고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속한 회사를 눈에 보기에 상당히 부실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 다음에 올 건 앞으로 뭘까? 이 부채 비율을 좀 더 줄이거나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올 거라는 예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의 이유가 단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한 것들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짐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삼호중공업은 예전에 한라중공업을 인수한 거고요. 미포조선은 이제 울산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건데 미포조선은 처음에 사업 부분이 별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배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미포조선 주로 수리조선을 하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주식을 맞견하는 방식으로 인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영진 입장에서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상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 방법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나중에 인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수하는 선에서 타결해야 되겠다고 짐작을 해도 일단 투쟁할 때는 최고수의 목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철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을 교섭할 때에도 10%가 적정선을 판단을 해도 교섭안을 들어갈 때 10%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 요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적정선에 타결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전면 철회하라고 싸움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오히려 유익한 방식으로 이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이 전면 철회만 항상 요구하냐 네. 이렇게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자,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들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언론들이 노사 갈등을 다룰 때 노조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뭐 이게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틀짓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유한 언론의 인식론이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고 공포감을 만드는 그런 방향에서 이제 폭력적이다라는 것. 노조의 단체 행동이나 노조의 행동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이다. 두 번째로는 노조가 자신의 어떤 노동권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시민들에게나 다른 부분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민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따라서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위기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노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말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프레임의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언론 기사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쌍용자 사건 때 보면요.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옥새 파업이다, 점거 농성이다 이걸 모든 언론이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더니 그다음부터는 공멸하는 거다. 자매를 재촉한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을 비틀거리는 경제 목을 조르겠다는 거가 이렇게 뽑았던데 난 이게 사설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업은 공멸하는 길이다. 이걸 똑같은 논조를 언론들이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 시기 지나더니 그다 배후 세력이 있다 이거. 모든 언론이 똑같이 이걸 또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패턴을 보면 이건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회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아무 비판 없이 받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이런 사건은
회사가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정부와 그 지역과 뭐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정보기관까지 다 참여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처리 방침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짜여진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첫 번째 폭력 노조 프레임으로 되는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노조원들이 주총 예정지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수 언론들은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노조원들이 돌과 계란을 던지는 사진과 함께 노조의 폭력으로 사측 직원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 이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5월 28일자 현대노조 본관 뚫으려다 유리 박살, 막던 직원 실명 위기. 동아일보는 사측 직원 1명 실명 위기, 민노총 2차례 시위의 부상자만 43명, 중앙일보 현대중업노조 주총장 점거 농성, 사측 경비원 7명 부상, 1명 실명 위기, 한국경제도 현대차 노조 또 폭력, 본관 유리문께 직원 실명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실명 위기라는 언론들의 보도는 뒤에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사태를 요약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이냐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게 전혀 없었느냐 하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뭔가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피해자나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막던 직원이 이제 실명 위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쓴 건데 이게 의도적 어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제 단체 대화방,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 있었고 사측도 이제 같이 뭔가를 교환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7명이 병원에 옮겨졌고 1명은 실명위기다라고 하는 게 설로 나왔는데 네. 옳다고 나하고 이제 그 받아 쓴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거 취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이러지 않은 채 그다음에 이거는 자신들 프레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되게 반가웠구나.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체계적 편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사실은 뭐 왜곡하는 오보였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적어도 하나의 어떤 그 실마리가 딱 던져지면 그거를 그대로 확인 없이 자신의 원래 프레임에 맞는 방식으로 딱 갖다 쓰는 그런 식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노조들 보면 뭐 그냥 뭐 많이 오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저 사실 조금 심각한 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국 노조들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뭐 사실 해외 미디어는 전투적인 뭐 노조가 한국에서 많다고 뭐 이런 항상 해외 업체들 위해서 큰 위험성 하나 있다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오늘 뭐 폭력 노조 뭐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폭력적인 태도는 다른 나라와 비하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느낌도 저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옛날부터는. 프레임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보잖아. 이거는 취재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병원 간가도 확인 가능할 거 맞아요. 아닙니까? 경찰과 현지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명 위기라는 언론들 보도는 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만 가면 되잖아. 병원으로 간 인원은 3명이었고 다 그날 치료 마치고 병원을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명 위기에 빠진 직원이 있었다는 걸 보도한 언론은 22개입니다. 나중에 사실 그 아니었다는 정정 기사를 낸 언론사는 그중에 한 언론사예요. 중앙일보죠? 예. 근데 그 언론사도 그 실명 위기 발생이라는 큰 기사만 독자들이 기억할 뿐이지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맞아. 작은 기사는 봤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폭력적 양상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2,500명이 모여서 이 정도의 폭력이 발생했으면 사실 평화적인 겁니다, 이건. 그리고 분노한 노동자 2,5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유리창이 몇 장 깨졌고 소화기를 난사하거나 의자 던진 사람들은 회사가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들이었지 노동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은 자세히 보시면 그 귀퉁이에 현대중공업 이렇게 써 있어요. 카피라이트가 회사가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장 폭력성을 강조해 찍은 사진들이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가 제공한 사진들이 언론에 실린 거거든요. 기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지금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앞에 훨씬 센 폭력이 선행돼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100만 촛불이 모였을 때 차벽치지 않고 물대포 쏘지 않으니까 폭력 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보다 그게 굉장히 먼저. 과장돼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행된 폭력이 항상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울산 이제 그 효성 사건이라고 그 파업을 진압하러 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이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식칼 뭐 무슨 진압봉 정말 끔찍한 이런 수십 점의 무기들이 쫙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어떻게 찍혔냐 하면 그때 금속노조가 싸워서 이겼거든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런 무기를 다 가지고 파업을 진압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런 식칼을 동원한 선행된 폭력이 있었으니까 아니, 식칼을 누가 휘둘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파업을 진압하러 온 용역회사 직원들. 사측이 고용한 용역 회사요? 예. 이번은 아니라 예전에. 이번이 아니라 옛날에. 예전에. 근데 현대중공업도 옛날에 식칼 테러라고 꽤 유명한 사건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울산 효성 사건 때에도 그때는 그 무기를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 기자회견 했으니까 정말 보기에 섬찟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강목을 들인 경우가 있었지만 이 선행되는 폭력이 대부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강목 안 든 지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주총 당일에도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주총이 끝난 사실에 분개한 노조원들이 주총이 열린 울산대 체육관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의자와 책상을 집어던져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처참했던 현장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 동아일보의 경우는 주주총회장 변경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온 노조원들이 이미 물적 분할 안건이 처리되고 텅 빈 무대에 외벽 목재 패널을 부수고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집기들을 뒤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현대중공업 사태 울산대서 한다 헛질린 노조 오토바이 수백 대로 20km 폭주 허탕치자 유리창 깨고 벽 뚫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총이 끝난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울산대 체육관에 난입해 책걸상을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주총장 좌석 420개 중 100개가량이 훼손됐다. 체육관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벽이 뚫렸다. 사측 인원이 유리에 복부를 찔리는 등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도 민주노총 호위병처럼 굴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수천 명은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 체육관을 공격했다.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에 노조가 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주총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관을 지키던 경찰 1명을 잡아 개패듯 두들겨 온몸에 성한 곳이 없게 만들어놨다고 한다. 민주노총 노동자 3명이 집단 폭행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팰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인 줄 알았다고 능글맞게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한 사람들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용역회사 직원들이었거든요. 사실 확인됐지만 이 보도는 정정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앞을 선명히 보면서 들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야가 가려지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읽으신 그 기사에 보면 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건 불법이다.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공장평의법이 있어서 반드시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가 같이 참여하는 곳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 이야기를 내가 하기 좀 그러긴 한데 공장평의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단독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를 항상 노동자가 같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노조원이 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분들도 사주 조합원들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사주 주들도 참여할 권한이 당연히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 법원에 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그래서 울산 법원이 기각하면서 뭐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냐 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쟁의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회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이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사실은 이게 뭐 제가 굳이 이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자협회가 준칙이 있어요. 인권보도 준칙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노조의 폭력성만 부각하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명백한 편파성이거든요. 네. 우리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뭐 노동이 됐건 사측이 됐건 간에 어떤 특히나 사측의 것을 들어주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나라의 언론들이나 특히나 공영방송이나 이런 식의 것들은 보통 보도 준칙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어떤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노사관계 또는 산업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이익이 충돌될 수 있고 견해가 대단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보도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문들이 이제 보도하는 방식은.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전형기의 시시각각 이 보도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게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조금 공이 있다고 해서 무슨 문화혁명 때 홍위병 행세를 하는 것인가라는 많이 본 건 표현인데. 이거는 나올 이유가 없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공이 있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외로 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문화혁명 때 홍위병 행세라고 하는 건 정말로 단골로 가져다 쓰는 표현이거든요. 현재 어떤 정부의 행태가 마치 문화혁명 당시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게 민주노총이다라는 식의 어떤 이상한 비유법을 쓰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자꾸 현 정부를 끌어다 들여서 현 정부가 얘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마치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편파성을 넘어서서 상당히 심각한 사실관계의 오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론들이 그 잘하는 기계적 중립도 여기서는 또 안 쓰네요. 없는 거죠. 기계적 중립조차 없고 여기에 지금 밑에 캡션으로 달려있는 부분을 보세요.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집기를 뒤엎은 것으로 보인다예요. 취재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문장 속에도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스스로 찍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취재하거나 사실 검증까지 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죠. 현대중공업 노조 정도면 규모도 크고 우리가 사실 또 귀족 노조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이 좀 약한 단체입니까?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자체가 힘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그런데 현대중공업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노조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10여 년간 무빙구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CF에 나와서 뭐 10여 년간 무빙구 사업장이었고 저도 이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참 광고도 했던 회사예요. 그럴 때는 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언론의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이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한 조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했는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정규직 노동자 대의원들 몇 명이 가서 그걸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조직 전체를 제명시킨 거죠. 물론 나중에 후회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자 몇 명만 제명하면 이 조직은 민주노총에 계속 남아 있는데 이 조직 전체를 제명해서 너무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 우리가 운영의 면을 살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분규가 없던 사업장이었는데 그동안의 노동 조건이 향상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 조건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올려주진 않아요. 노조가 아예 없으면 이게 가능하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무노조 경영 방식은 노동조합이 있는 동종 업체보다 조금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속 노동조합을 방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운동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비즈 한국의 박현광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 역시 노조의 폭력만 강조한 보도들은 거짓 보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현광 기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 충돌은 있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면 노조 용역들이 노조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노조원들은 용역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충돌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폭력이라고 말할 만한 충돌은 없었고요. 그리고 노조원분들이 먼저 소화기를 분사했느냐 그거는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제가 그 현장에서 용역분들이 노조원분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걸 똑똑히 봤고 제가 취재를 끝나고 후에 그 용역들 중에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용역 어떤 좀 팀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용역들 사이에서는. 그때 말하기로는 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사측이 그렇게 시키진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더라고요. 그쵸, 용역들은 인정을 했죠. 근데 사측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하진 않고 있죠. 예. 이분들이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의견을 표출하고자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택을 그냥 폭력을 간주해버리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좀 씁쓸했던 건데, 사실 현장에 없었으면 나도 그렇게 썼을 것 같다. 왜냐면은 내가 본 게 없고 사측이 본인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고 영상이 있다고 했고. 네, 비즈한국 박현광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주총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쩔 수 없는 노조의 선택이 폭력으로만 간주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와 함께 본인도 현장에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없었다면 똑같이 보도를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씁쓸한 마음도 솔직하게 전해줬습니다. 네.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이었다고 보는데요. 기자의 기본인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자신의 눈이 이제 편향적인 눈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는 눈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도 되게 필요한데, 안 쓰고 쓰는 기자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고, 아까 그 문장 안에서도 이제 나타났던 것처럼 네. 안 쓰면서 받아 쓰는 정보는 사측이 제공하는 대단히 일방적인 정보를 쓰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저는 실제로 노동을 취재하는 전문적인 기자들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산업부에서 취재하거나 뭐 경제 영역에서 취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출입처 관계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측과의 관계를 훨씬 더 긴밀하게 맺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어떤 보도의 방식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걸 보여준다고 봐요. 저 기자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정상적인 보통 기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의 기자, 이게 비극인 거죠. 대부분의 기자가 저래야 되고 특수한 경우가 저렇지 않은 기자가 소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지금 거의 저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이게 한국 언론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 TV조선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루기도 많이 다루고. 근데 기자 한 명을 안 보내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같네요. 그럼 TV조선의 관련 보도를 함께 보죠. 민폐 노조 프레임으로 이어가고 있는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건물에 있던 외국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금요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Suddenly put into a situation that made them feel afraid. It can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students can get back to their teaching and learning. 네, 여러 울산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넣어서 TV조선의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TV조선 일단 한마음회관 내 식당과 외국인 학교 등 입주해 있는데 식당 등 업체 10곳은 이틀째 영업을 못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금요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한 27일은 사실상 한마음회관 휴관일로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고요. 외국인 학교의 고학년은 29일부터 31일까지 수학여행 갔다고 하대요. 저학년은 30일 체험활동과 31일 휴교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기 외국인 분도 나오셔서 선생님도 나오셔서 교장 대행분도 나오셔서 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어느 부분만 보도됐을 수도 있고요. 저 위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식아동이 밥을 굶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의로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파업은 불편과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 이런 교육 당국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들에게 하지 않고 파업을 발생시키게 한 경영자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모든 파업은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특화시켜서 보도하면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TV조선이 현대중공업 파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TV조선만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경제신문들이나 일반 메이저 일간지들이나
이런 종편의 일부라든가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여기에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상당히 친기업적 정서나 시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노동적 시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말씀하셨지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을 야기해야 사실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얼마 없는 이제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약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이제 하나인데 이걸 사회 전체 시각에서 봐주는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근데 평상시에 이제 기업들과 갖는, 광고주들과 갖는 이런 식의 관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언론사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각과 일치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친노동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적어도 반노동까지 이르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 노동에 상당히 반대적인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거. 요거 사실관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울산 출신이시죠? 우리 동네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또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셨고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사측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울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중공업이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식당 분들 피해 보죠. 왜 안 봐요? 그리고 도로가 또 많이 막힌답니다. 이 파업 때문에. 그러면 짜증도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 노조원들의 이 파업을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파업 같은 거 했을 때 모두가 다 노조원들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아, 저렇게 그 회사 발목 잡고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런 목소리도 공존했는데 이번만큼은 거의 일방적으로 노조원들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존의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죠. 울산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좀 옹호하는 쪽이겠네요. 노조 측. 언론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네, 울산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사뭇 달랐는데요. 지역 중앙 언론과 사뭇 다른 내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KBS 울산은 9시 뉴스에서 한마음회관 농성은 닷새나 이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과 구청에 신고된 주민들의 소음 신고는 없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노조에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일 울산메일도 닷새간 숨막히는 현대중 노사 대치, 충돌보단 첩보전이란 기사에서 우려했던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언쟁이 있었을 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조합원들은 매번 비폭력을 외치며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울산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동구 지역 주민들은 배신감을 넘어서 허탈감에 빠졌다며 우려를 전했고요. 지난 30일에는 현대중공업을 삼가 떼놓을 수 없는 시민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한 시민은 노동자가 있어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고 노동자와 함께한 것이지 정몽준 씨 혼자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죠. 더불어 산재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만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 시민들은 지역 회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분진 등 공해를 참아왔다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중앙 언론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들의 보도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다른 게 기본적으로 다르고 다양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사안들은 상당히 지역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이 훨씬 더 현장에 밀착해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고 실제 보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중앙 언론들은 상당히 관습적으로 보도를 하고 특정 프레임에 갇혀서 보도를 하지만 물론 현재 지역 언론들은 그 지역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산업의 문제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안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핵심 문제는 이른바 중앙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데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취재의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상당히 그 사측에 이제 상당히 기울어진 사측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대단히 반노동적인 심지어는 반지역적인 그런 식의 태도로 상당히 손쉽게 이념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이 노조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 프레임, 세 번째로는 노조발 경제 위기 프레임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 그 첫발부터 가로막는 노조라는 기사에서 고사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첫발부터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계 1, 2위 조선소인 두 회사가 합병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1%가 넘는 매머드 조선소가 탄생해 저가 수주로 인한 최악의 조선산업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경쟁국 정부와 업계가 독과적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견제에 나섰는데 국내에서는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폭력 노조에 막힌 조선산업회생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노동계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빅들이 노조의 불법 파업 및 폭력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업 재편의 첫 단추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총이 노조의 생떼 좌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파업으로 사업 재편이 지장을 받으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쇠퇴기를 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측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편을 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항상 그래왔다고.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사 내용대로 노동조합 때문에 인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 합리적인 방식을 조금 더 취하겠죠. 노동조합이 이만큼 싸웠으니까. 노동조합이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회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하는 기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친기업적 사고에 어릴 때부터 젖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올바로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지역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나라 경제가 올바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만큼 싸우기 때문에 그나마 울산 경제가 약간의 이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노동 비용을 절약한다든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제 해로운 행위를 상당히 적게 하겠죠. 이런 노동조합의 액션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무조건 경제 저요소로 보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노동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우려했던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잡았다든가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진다든가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다만 노동조합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회사가 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사측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보도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87년, 88년 2년 동안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이 정체돼 있다가 그 2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만큼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사측의 행위도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현대중공업은 대표적으로 골리앗 투쟁이라는 역사를 남겼고 시칼 테러라는 역사를 남겼어요. 그래서 시칼 테러를 당했던 노동자가 직접 뭐라고 전하냐 하면 그 시퍼런 칼날이 앞에 있는 동료 허리에 와서 이렇게 쑤셔 박히고 자기 허리에도 그 칼날이 와서 박히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 생각했냐 하면 노동자 위원장의 비폭력 결정만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때 우리 쪽 인원은 1,000명이 넘었거든요. 저점 불과 몇 명 안 됐었습니다. 무기를 들었었지만 마음 먹었으면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폭력으로 그때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취재 내려왔던 기자들은 다 회사가 제공한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회사가 주는 자료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사실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특히 뭐 대부분의 언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조금 더 하다면 더 할까요? 이렇게 노조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좀 악마적으로 표현하고 폭력적으로만 표현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실 텐데요. 네,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경제 염려증이라는 증세가 한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윤 추구가 모든 인륜, 도덕, 가치에 군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외환 위기에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 이러니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감수돼야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잡힌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진상 규명에 매달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거의 협박이 있었던 거죠. 그날 뉴스를 보니까 그 저녁 뉴스에서 한 10분 동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각종 과장된 인터뷰와 자료를 동원해서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허황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최욱 씨 정도의 감각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뭐라고 에세이를 썼냐 하면 경제 이 개 XS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 있었던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경제 위기가 내세워졌고 제가 기업체 가서 이런 얘기 하니까 사장님이 올해는 진짜 위기라고 그러던데요. 매년 위기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회 모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감수되는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배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40만 원 정도의 음식값을 그 떼어 먹은 중국집 배달 철가방 소년에게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수천억을 횡령한 재벌 회장에게는 처벌을 면제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가벼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밝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먹힌다는 겁니다. 네. 맞아. 재벌 회장이 구속돼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손해지. 이게 경제 염려증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굉장히 짙어지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회입니다.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이 특별히 뭐 잘못했다기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식민지 40년 뒤에 분단 70년 겪으면서 그 와중에 군사정부가 30년 있는 와중에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특징은 식민지 시기에 출발해서 군사정부에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투명도가 상당히 낮고 적대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대 자체가 기업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게 되니까 반대로 나타난 거죠. 사실 외환위기는 그 노동소득 비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 방향의 해결책을 취한 거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그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반대 방향의 해결책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거죠. 다른 나라보다. 네, 교수님 의견도. 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동의 책임을 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가 있다거나 경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거나라고 할 때 대부분을 노동의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특정 정부에게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경우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실제로 상당 부분 기업 주체의 책임들이 있고 잘못된 경영의 책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이제 노동에게 묻거나 정부에게 묻거나 이런 식의 것으로만 규결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언론의 보도들이 그렇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당히 편향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지만 특히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 부분이. 예. 그리고 압도적으로 친기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국 경제 전반을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특정 기업, 특정 대기업, 특정 사주를 고민해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경제지들, 한국 경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경영이 보유한 신문이라는 건 뻔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 자동차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라든가 SKT 같은 데들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형태예요. 여기가 기업적인 정서로 거의 대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은 뻔히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단히 편향적인데 이 경제지뿐만 아니라 보수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들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사의 대다수는 광고주를 상당히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계층을 상류층이라고 지향하는 식의 태도들을 많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데스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시각을 일치하면서 한국 경제를 고민한다라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급 집단들의 어떤 고민들과 공유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상당히 쏠린 그런 식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국민들의 인식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러면 노사 갈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노사 갈등을 보도하는 언론의 입장일지. 이 프로그램이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걸 본 기자들은 아마 좀 느꼈을 겁니다. 어떤 점을 더 강조하기를 바라십니까? 한국의 기업 경영 방식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사주가 등기사가 안 되더니 주가가 오르잖아요. 사주가 사망하니까 상한가까지 폭등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의 기업 경영 방식이 주주 자본주의 시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사 제목에 보면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 인상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타결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 기사를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 하면 기본급 4,000원 올리려고 3조 원 날렸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기본급 4,000원 올리겠다고 파업을 해서 3조 원을 날렸다는 거거든요. 네. 다른 나라 언론은 제목을 뭐라고 뽑냐면요. 기본급 4,000원 올려주지 않겠다고 3조 원 날렸다. 이렇게 뽑습니다. 이 어리석은 경영진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파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주주에게 반하는 무능한 경영진이다. 당장 교체돼야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 경영 방식이 주주 자본주의 시각을 용납이 안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고요. 그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대형 백과사전이나 뭐 위키피디아에 보면 재벌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CHABOL. 그 한번 뭐라고 되면 보세요. 한국에 존재하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수십 개의 대기업이 있는데 기업 형태는 자본주의 방식이에요. 경영 방식이 조선시대 방식입니다. 수십 개의 대기업을 봉건적 족벌체제로 경영하는 이게 한국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식민지 시기에 출발해서 군사정부의 성장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기업이 되기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들이 다 이런 기업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계에서 가장 보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그래도 언론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러면 언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될지. 기자들이 예. 노동조합, 민주노총, 파업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머릿속에 형성되는 개념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이 보입니다. 그래야. 수십 년 동안 잘못 주입된 틀린 생각일 수 있다. 기자들이 자신감 가지지 말고 그런 반성을 해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일 겁니다. 조금 전에 그 4,000원 올리려고 3조 날렸다. 그걸 안 좋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맞는 말인데 이렇게 저도 생각했거든요. 순간. 야 무릎을 처음으로 치게 했어요. 그게 코스트 개념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자본주의적 방식이죠. 근데 한국은 노동자의 파업을 코스트 개념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한 사회거든요. 설득 진짜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경영자보다 노동자가 더 많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그러네. 항상 그 입장을 대변했어야 하는지 반성을 더 하게 됩니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노사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건 외국의 언론도 사실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언론인들이 근본 약간 중상층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 사회의 상층부와 내가 시각이 일치돼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고 실제로 언론인으로 진출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중산층 이상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시각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이 살아가는 노동의 형식에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문직,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사회적 상층부와 뭔가 교류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는 이제 사실은 저널리즘 자체도 사실 산업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고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회 전반이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다수가 처해져 있는 노동의 조건들이 개선되는 것에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의 굉장히 선순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호의적 태도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되게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태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단지 노동자하고 연대하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건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내 안에 존재하는 반노동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당히 좀 그릇된 근거에 이제 기초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욱 씨가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노동자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도 거기에 많이 젖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딱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 정도가 이 정도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반인보다 제가 수준이 더 낮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선태자가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하종관 교수님과 함께 이 현대중공업 사태를 계기로 노사 갈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